보통 부모가 아이한테 하는 말만 부모 메시지가 되지는 않아요. 부모가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다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진다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끼리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자기가 뭔가 알아둬야 될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부모 메시지로 머리에다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무의식으로 가거든요. 그럼 그 무의식에 저장돼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부모 메시지가 뭐 하지 마라 또는 해라 하더라도 그 해라가 하지 마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너는 우리 집 아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목소리가 너는 우리 집 아이야 이거 하고 너는 우리 집 아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아 네가 우리 집 아이인데 그렇게 행동을 해?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마치 우리 집 아이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구나. 이러면 소속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까다롭고 좀 이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지 마라와 해라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소속되지 마라. 다른 말로는 이방인이 되어라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방인, 아웃사이더. 소속되지 마라라는 그 부모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워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기 힘들죠. 소속되지 말아라라는 그 부모 메시지를 갖는 경우는요, 부모가 아이를 다른 곳에다 맡기게 됐을 때, 내가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그러면 부모한테 맡길 수도 있고, 또는 형제한테 맡길 수도 있고, 또는 뭐 지인한테 맡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아주 가정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아원 같은 데서 맡겼다가 다시 데려올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속되지 말아라는 메시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입양도 이제 자기 부모가 키우지 않고 딴 사람한테 키우잖아요. 그것도 소속되지 말아라. 또는 이민도 그래요. 이민을 가면 말소리도 다르죠. 사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민 간 경우에 소속되지 말아라는 부모 메시지를 갖게 돼요. 그 다음 다른 나라나 지방으로 이사를 자주 하는 경우, 이동을 자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직업이라든가 뭐 또는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속되지 말아라는 각본을 갖게 돼요. 그리고 부모가 아파서 딴 사람이 맡겨줬다 금방 이제 데리고 와도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꾸준히 쭉 키우지 않으면 소속되지 말아라는 각본이 있어요. 부모가 키우는데 다만 아침에 너무 일찍 자는데 데려다 놨다가 또 아주 늦은 시간에 애가 자는데 데리고 오면은 이거 똑같이 되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아빠가 직업상 너무 일찍 나가서 너무 늦게 들어오면 그건 아빠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소속되지 말아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저 아저씨 누구지? 원해서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았는데 직장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소속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직업에도 적응하기 어려워요. 자기가 어떤 직업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직업이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영업이 팀 작업 같은 거는 쉽지 않아요. 팀 작업뿐이 아니라 상인이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을 부려야 되잖아요. 소속되지 말아라면 밑에 직원하고 또는 윗사람하고 이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인 관계가 필요한 직업에는 적응이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요 늘 괴롭히는 상사가 나와요. 그리고 말 안 듣는 부하 직원이 나와요.
그리고 늘 괴로운 상황이 계속돼요. 그래서 기술이나 능력은 뛰어나지만 협업이 어렵잖아요. 뭐 다른 거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더 과도하게 느낀다는 거죠. 민감하게 받는 그쵸. 뭐 생각을 해보세요. 한 팀에 10명이라고 쳐요. 근데 그 위에 한 명의 그 상관인 사람이 뭐 좀 다른 사람들한테 억압적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명이 다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쵸? 똑같이 느끼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은 한 명이나 두 명이잖아요. 그쵸? 그 그만두는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소속되지 말아라의 각본을 갖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 하는 프로젝트 같은 거, 뭐 유튜브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혼자 이제 뭐 먹방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마 가능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릴 때 수줍음을 많이 탄다 소리 많이 들어요. 어른 돼서도 낯을 많이 가려요. 그쵸. 그리고 소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 왜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남에게는요, 까탈스럽다, 까다롭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 말을 듣는다면 이 사람은 소속되지 말아라 각본을 갖고 있을 확률 자체가 높아요. 그 다음에 자꾸 이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왕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왕따를 시켜서 느낄 수도 있지만 왕따 아닌데도 왕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을 훨씬 외로움하고 소속되지 못하는 그것, 소속감이 없어서 이제 왕따를 느끼겠죠. 그쵸? 그러면은 쟤 왜 저래? 우리가 언제 왕따 시켰다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집단에 소속되기가 힘들어서 이질감을 많이 느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질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단 프로젝트 같은 거가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노력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노력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 이야기에 우리나라 옛 얘기에 나그네와 여우와 호랑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제 책에 이 나그네와 여우와 호랑이라는 그 것을 이제 그림책으로 해가지고 펴낸 적이 있는데, 나그네가 아웃사이더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한 곳에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사를 간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결혼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쵸. 그래서 주말 부부를 한다거나 결혼을 해도 이혼을 한다거나 저 사람이 내 아내 같지 않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이 같지 않고 장인 장모가 너무 낯설고 뭐 이제 그래서 아주 작은 뭐 잔소리도 아닌데 잔소리로 들린다거나 그냥 농담도 잔소리로 들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나그네와 여우와 호랑이의 이야기의 상징적인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사람은 늘 여우를 만나요. 날 잡아먹을 여우. 그래서 맨날 잡아먹혀요. 잡아먹힌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사람은 저 사람은 교활한 거 아닌가? 나는 좀 멍청한 것 같아. 또 당했어? 뭐 이렇게. 여우는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질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게 상징적으로 그렇고, 또는 호랑이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요. 무서워. 밑에 부하 직원이 무서워. 위에 사람이 무서워. 이 상황이 무서워.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러면은 이 소속되지 말아라는 사람들은 쉽게 그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을 그만두거나 포기를 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 소속되지 말아라에 부모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면요. 소속되지 말아라 부모 메시지를 가진 부모예요. 부모가 그러면 예. 그러면은 애하고 이게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하고 같이 안 있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죠. 그쵸? 그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맡긴다거나 그 옆집 아줌마한테 자주 맡긴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형제와 갈등이 있는 부모예요. 부모 형제와 갈등이 있으면 내 아이하고도 갈등이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갈등이 있어서 그것이 아이에게 되고 전이되는 그런 상황. 왜냐면 갈등이 있으면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자꾸 맡긴다거나 아니면 너 나가 소리도 사실은 소속감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나가가 내 집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도 똑같이 소속되지 말아라는 각본을 갖게 돼요. 그러면 아이를 방임하는 부모도 이쪽이. 그쵸? 아이를 방임하는 부모도 사실은 그래요. 그 다음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아이를 남에게 양육받기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지방이나 나라에 적응이 힘든 부모예요. 그러면 뭐 유학을 간다거나 거기 가서 애를 낳는다거나 또는 뭐 다른 지방으로 이제 그 완전히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간다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도 소속되지 말아라예요. 그래서 딴 나라에 유학을 가서 거기 자리를 잡는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소속되지 말아라에 각본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 다음 직업 군인이나 외교관이나 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직업 군인은 계속 직장을 이렇게 옮겨 다닐 수밖에 없고 외교관도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만난 케이스는요, 아이가 아무리 이제 그래도 언어에서 혼란이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7살인데 독일 말하고 한국말하고가 같은 단어의 다른 뜻, 그러니까 같은 뜻의 다른 단어의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내가 너 눈썰매 많이 탔겠다? 선생님 독일에 있어 봐서 그거 타니까 재밌던데 했더니 엄마 눈썰매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어의 혼란이 온 거. 그렇죠. 그래서 걔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독일서 적응이 힘들다고. 그 집이 외교관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예로 사실은 7살 정도면 그쪽 나라 말도 어느 정도 하고 우리 말도 어느 정도 하고. 그쵸. 이게 잘 돼야 되는 상황. 근데 걔는 외교관이라서 영어권에 있다가 독일어권에 있다가 또 이제 부모는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안 잡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부모가 이제 이 말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다문화 가정일 경우에 아마 어느 정도의 아이들은 소속감이 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이게 두 문화가 만나는데 이게 잘 섞여 있다면 어때요? 부모와. 그쵸.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중국인이에요. 엄마가 한국말 잘해. 그러면 한국에 살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엄마는 중국어를 계속 쓰고 이제 보통 아빠보다는 엄마한테 더 언어를 많이 배우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얘가 어렸을 때 계속 중국어를 쓰다가 학교를 갔는데 계속 한국어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마치 중국에서 한국을 이사 온 거하고 별 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언어를 배우기 힘들어도 만약에 한국인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럼 나는 내가 미국서 살려고 하면은요, 난 영어를 배워야 돼. 엄마가 어쨌든 내가 살 곳의 언어를 그쵸. 살수 있어야겠다. 그쵸. 그러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하는 영어를 듣고 이제 밖에 나가서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아빠보다는 엄마 영향이 훨씬 커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학교 가서도 적응이 힘들다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수줍고 또 소심하고 그거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훨씬 더 그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태의 부모예요. 내가 너무 아파 계속. 그럼 누군가 키워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없던 부모예요. 자, 아이를 낳을 수 없던 부모는요, 임신이 안 되면 입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부모는요,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낳은 아이하고요, 내가 낳지 않은 아이하고의 심리적 거리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왜냐하면 내가 낳은 아이하고도요, 처음에 내가 엄마가 아니었던 사람이 엄마가 돼서 생애 처음 엄마가 된 사람은 그 아이하고 정말 그러니까 육아가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낳지도 않았어. 근데 아기 때부터 똥오줌 가리고 이렇게 키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입양을 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입양하는 경우 많잖아요. 부모들이 애를 입양해라, 또는 남편이 입양하자, 또는 부인이 입양하자, 그래서 애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내가 키우게 되면 심리적 거리가 좀 멀겠죠. 그러면 아이는 이제 소속되지 말아라라는 이제 부모 메시지를 가질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뭐를 많이 해야 되냐 하면요, 보드게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거 말고 자기 애하고도 보드게임을 많이 하고, 부부 간에도 하고, 또는 친구도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라는 게 게임이지만 협업이니까. 그쵸. 이기고 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이 많아야 돼요. 실패, 또는 성공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면서 그걸로서 좀 재밌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 좋은데 처음에 힘들 거예요. 그럼 온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처음에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다가 그 다음 오프라인 같은 거 좀 작은 모임, 소모임 이런 것들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다음 사람 공부해야 돼요. 소속되지 말라는 사람을 잘 관찰도 안 하고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로부터 나쁜 일이 많아서 자꾸 더 이제 안 만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 심리학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책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공부 좀 가르치는 데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혼율이 많다는 것은 소속되지 말아라의 부모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 굉장히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공부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